자, 이어지는 순서는 ESG 경영의 미래에 대해서 A-2 세션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포럼의 또 다른 주제입니다. ESG라는 단어는 이미 친숙한 단어인데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비재무적 지표죠.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핵심 투자 지표로 ESG를 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ESG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해도가 낮은 기업이 많다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ESG와 관련된 글로벌 동향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함께 살펴보고요. 주요 산업별 이슈 그리고 성공 사례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향후 투자 유치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시죠. 자, 이번 세션의 발표는 롭 레더러 책임감 있는 산업연합 대표, 그리고 조 샌버그 에스피레이션 뱅크 회장, 마이클 살바티코 S&P 글로벌 아태 지역 ESG 대표께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또 이번 시간을 이끌어 주실 좌장님 소개를 드립니다. 문두철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어서 이번 시간을 진행을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ESG 경영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문두철입니다. 예년보다 빨리 추워지면서 오늘 서울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이런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오픈런으로 참석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가장 큰 숙제는 오늘 두 개의 주제인 디지털 전환하고 ESG 경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세션은 ESG 경영의 미래라는 주제로 ESG 경영에 대한 실천 방향과 전략을 제시해 주실 세 분의 연사를 모셨습니다. 세 분의 연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롭 레더러 책임감 있는 산업연합 RBA 대표님, 조 샌버그 에스피레이션 뱅크 회장님, 그다음 마이클 살바티코 S&P 글로벌 아태 지역 ESG 대표님입니다. 각 연사는 20분씩 사전 녹화 온라인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나면은 연사들에 대한 Q&A가 있을 예정입니다.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세션의 첫 발표로 롭 레더러 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대표님은 사전 영상으로 녹음을 하셨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Hi, 안녕하십니까. 저는 롭 레더러라고 합니다. 지금 책임있는 산업연합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글라스고우에서 개최되고 있는 COP26 중에 발표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책임있는 산업연합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RBA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자면 RBA는 여러 주요 회사들을 대표하고 있으며 효율성, 사회적, 윤리적, 환경적 책임을 서플라이 체인 내에서 강화하기 위해 연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RBA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500개의 회원사가 함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500여 개의 회원사와 더불어 아주 복잡한 서플라이 체인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120개 국가에 제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멤버십이 RBA가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회원사들 같은 경우에는 총 7조 7천억 달러의 연간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10여 개의 산업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자산업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외에도 자동차, 통신, 장난감, 항공, 의료 서비스, 의료기기, 태양열 등 여러 분야까지 확장을 하고 있으며 이 회사들의 본사는 전 세계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들은 숫자가 많고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이슈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이니셔티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세 가지의 하부 기관이 있습니다. RBA 하에 책임 있는 광물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RBA에서 관련된 광물과 원자재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책임 있는 노동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에 있는 또 여러 문화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주 노동자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취약계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임 있는 공장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별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기 위한 이니셔티브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상당히 많은 로고들이 있습니다. 회원사들의 모습입니다. 전체 서플라이 체인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BA가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서플라이 체인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어려움들을 함께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리테일이던 브랜드이던 제조업이던 또 부품 제조이던 그리고 실제 채광을 하고 있는 광물 회사이던 모든 회사들이 서플라이 체인 상에 있는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RBA는 공공정책과 관행을 연결해 줍니다. 따라서 기업과 업계, 정부, 시민사회단체를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국 정부와 함께 협력을 하면서 서플라이 체인의 복잡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또 회원사들이 책임 있는 소싱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RBA에는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2004년에 개발을 한 행동 강령이고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5개의 분야인 노동, 윤리, 환경, 경영 시스템, 안전과 건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행동 강령은 지금 현재 굉장히 성숙한 형태로서 회원들이 이 행동 강령에 따라 일을 하면서 자신의 서플라이 체인 내에 있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기업이 가질 만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알려드리고 또 책임 있는 소싱을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 강령을 채택하게 된다면 개별 서플라이어들과 협력을 하면서 가치 있고 효과적인 소싱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가 진행이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리스크 평가를 하게 됩니다. 개별 서플라이어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하게 되고 이 공장별로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RBA 행동 강령에 맞지 않는 리스크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면서 레벨 1과 2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개별 공장의 리스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서 지리적으로 유사한 경우에는 유사한 이슈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컨테이너라든지 혹은 보안회사가 현장에 있는지 등도 모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평가가 끝난 다음에는 그 다음으로는 깊이 있는 감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VAP 초기 감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12개의 제3자 감사 회사들과 저희가 협정을 맺고 각 지역별로 필요에 따라서 현장 감사를 제3자 회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RBA 행동 강령을 기준으로 한 감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감사가 진행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감사는 특정 시점에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공장 내에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를 보여주지만 해결책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량 강화와
또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시정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실제 공장에 들어가서 공장과 함께 주어진 이슈들을 검토하고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상당한 시간이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한 툴들을 상당히 많이 구비하고 있습니다. 전문 팀들이 전 세계에서 현장에 직접 가서 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이 책임 있는 소싱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지만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는 않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역량 강화와 시정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소싱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마무리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 감사에서 진행을 했던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슈들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제 노동, 화학 제품의 관리, 혹은 광산에서 나타나는 이슈들, 고용기관과 관련된 용역업체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복잡한 이슈들이 발생을 할 때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툴을 이용을 해서 각 문제점별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회원사들이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아카데미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 온라인 학습 아카데미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파악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습을 진행할 수가 있고 여러 언어로 100여 개의 학습 모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RBA 행동 강령을 바탕으로 해서 노동, 안전, 건강, 환경, 윤리 분야에 대한 학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되고 학습 후에는 시험을 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책임 있는 소싱을 위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여러 국가들이 직원들을 직접 실사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는 움직임입니다. RBA 또한 Voices 앱이라는 앱을 통해서 이와 같은 직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앱은 직접 저희가 투자를 해서 개발한 앱으로서 휴대전화를 통해 여러 언어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여러 개념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특정 주제에 대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인터뷰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책임 있는 소싱을 위해서 이 앱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규제 당국자들이 이를 현재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무적인 실사가 유럽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러한 것들이 확장되면 기업들로 하여금 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파악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툴들을 분명히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RBA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수치적으로 좀 보여드렸으면 합니다. 여러 툴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만 6,012만 달러 이상의 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수익을 올린 다음에는 다시 노동자들에게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32만 명의 노동자들의 삶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000건 이상의 감사를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프로세스의 일부로 이러한 감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공장 중에는 2,000여 곳이 회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도 상당히 많이 실시를 하고 있고 점수를 바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사 툴을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용한다면 그리고 RBA가 제공하고 있는 툴들을 사용하게 된다면 최소한 감사 결과가 26%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감사 점수보다 상당히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책임 있는 광물 이니셔티브 하에 250개의 회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제 채광을 담당을 하는 회사에서부터 또 처리를 하고 또 유통을 하는 회사까지 모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티엄과 마이카를 생산하는 회사들도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RBA의 환경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은 회원사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COP26에 참여를 하는 이유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 회원사들은 전체 서플라이 체인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사들은 모든 업계의 여러 차원을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RBA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관행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COP26에서 지난주에 기업들이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할 수 있는 세션을 직접 마련을 했습니다. 특히나 IT 회사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RBA는 늘 회원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순환경제 슬라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RBA 입장에서는 미래의 가치사슬망뿐만 아니라 전체 가치사슬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순환경제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툴을 저희가 계속해서 마련을 하고 있고 새로운 이니셔티브들을 마련을 해서 예를 들어 RBA가 갖고 있는 순환경제 파트너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의 프로젝트로서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인권이 보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순환 물질의 전체 생애 주기에서 계속해서 ESG 관행을 따르고 또 효율성이 높아지며 또한 2차 물질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 소싱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예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이 앞으로 이루어지면서 녹색 경제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RBA의 행동 강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행동 강령은 상당히 성숙한 형태의 행동 강령으로서 서플라이 체인까지도 이와 같은 의무를 알리기 위해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말씀을 짧은 시간에 드렸습니다만 유용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RBA에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면 오늘 발표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롭 레더러 책임감 있는 사랑이와 RBA 대표님의 발표를 마쳤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RBA는 이제 전자산업계에 적용되는 그런 주로 전자산업계에 되는 그런 ESG 기준을 만드는 기관이고 뭐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좋았습니다. 그 발표일은 이대로 마치도록 하고 두 번째 발표로는 조 샌버그 에스피레이션 뱅크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Okay, please. 네, 시작해 주시죠.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조세프 샌버그입니다. 에스퍼레이션의 공동 창업자이고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에스퍼레이션은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미국에서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많은 소비자들 또 기업들이 미국에서 지속 가능성 솔루션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자동화와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서 자신의 일상과 또 기업 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속 가능성을 자동화하게 된다면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기업 활동에 접목시키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많은 기업과 많은 소비자들이 좀 더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도덕적으로도 옳은 일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후변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았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다시금 미국의 리더십이 강화되고 있고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이든 대통령은 COP26에서도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클린 에너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2050년까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에스퍼레이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 많은 정부에서도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상쇄 를 통해서 이미 발생한 탄소를 흡수하거나 또 처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국가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미국이 많은 국가의 동맹국으로서 또 우방국으로서 이러한 노력에 함께하면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는 더 노력을 배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이것이 마땅한 일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의 기업들이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이고 또 생태계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하기 위해 전환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외부 요소들이 결국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또한 이 방향으로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오염을 많이 일으킨 곳에서 앞장서야 합니다. 미국은 클린 에너지 그리고 청정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를 많이 할 것입니다. 미국의 의회에서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속가능성 관련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퍼레이션은 미국의 선도적인 지속가능성 회사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정부와 미국의 다양한 수출입 은행들과 협력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기업들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데 도움을 제공하고 또한 자연 기반 탄소 배출 감축 솔루션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스퍼레이션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미국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2035년까지 전력 생산을 탄소 중립적인 방식으로 해서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를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미국이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파트너십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 에스퍼레이션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파트너십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국의 수출입 은행과 협업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여러 인센티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역국들과 협력해서 이들 또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미국 시장과 미국 기업들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호혜적인 또 차별적인 방법으로 이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탄소 국경세를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이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퍼레이션은 많은 해외 기업들을 도와주어서 탄소 국경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은 오늘날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기업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포함시키고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업 활동을 하면서 많은 환경 파괴를 야기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속 가능성을 위한 활동이 기업 활동에 녹아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야심찬 목표를 수립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을 이용할 수 있고 파트너십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고 다음으로는 주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탄소 중립성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좋은 비즈니스이기도 하지만 또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비즈니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은 결국 소비자들과 고객들이 이를 인정하고 알아주고 또 높게 평가할 것입니다. 결국 더 나아가서는 이는 주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더 많은 매출, 실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좀 더 선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에스퍼레이션은 한국 기업들의 니즈를 맞춰줄 수 있습니다. 급격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에스퍼레이션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전 세계 가장 큰 규모의 재조림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억 톤 정도의 탄소 배출 저감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재조림 역량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에스퍼레이션이 기여할 수 있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에스퍼레이션의 차별점은 앞서서 말씀을 드린 바대로 저희는 거의 200억 톤 정도의 탄소 저감 능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좀 더 비용 효율적으로 우리 고객들을 위해서 탄소 저감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많은 정부와 많은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비용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탄소 배출과 관련된 수요와 공급의 이슈가 발생하고 있고 많은 정부와 많은 기업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자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규모의 자연 기반 솔루션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스퍼레이션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치가 큽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에 걸쳐서 여러분의 탄소 저감 비용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재조림 사업들을 대규모로 하고 있고 또 저 비용에 금융 조달 방식을 통해서 미국의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이러한 금융 지원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탄소 크레딧의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 배출을 저감해야 되는 필요는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의 수출입은행과 파트너십을 맺고 저희 에스퍼레이션에서는 기업들이 채워야 하는 탄소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재조림 사업을 활용하고 또 탄소 크레딧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상품을 활용을 해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상품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나중에 뒤늦게 생각해서 추가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사업의 핵심 영역으로 녹아들어가서 고객을 대할 때도 그런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재조림을 할까요? 알고어 전 부통령이 COP26에서 이야기한 바대로 가장 효과적인 탄소 분리 정책은 바로 산림을 이용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산림 또 재조림 등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 기반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또한 대규모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탄소 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고객사 중에 한 곳이 인투이트입니다.
미국에서 거의 2천억 달러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는 저희의 탄소 저감 솔루션을 인투이트에 포함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다시 말해 인투이트의 고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회계 감사를 할 때 지속 가능성 솔루션을 포함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탄소 절감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레이크와 같은 유명인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드레이크가 콘서트를 할 때 이를 탄소 중립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드레이크는 뮤지션으로서 이러한 점을 어필하게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스퍼레이션 지속 가능한 주택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는 좀 더 탄소 중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간에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스퍼레이션은 미국의 수출입은행과 함께 파트너를 맺고 전 세계의 많은 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 또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주 대담하고 또 빠르게 움직이면서 이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발표이신 조 샌버그 회장님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발표로 마이클 살바티코 S&P 글로벌 아태지역 ESG 대표님의 발표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대단히 감사합니다. 좌장님,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본 발표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두 분의 연사분에 이어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ESG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발표를 드리는데 ESG와 관련을 해서 새로운 시각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나 ESG의 정량적인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에 추가적으로 보시는 내용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S&P 글로벌 서스테이너블 1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8개월 정도가 되었는데요. 제가 이 업계에 몸담게 된 것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규제 당국과 정부, 은행, 금융기관들에게 여러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 이해 당사자와 관련이 되어 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두 분께서 가치사슬망에 대해서 또 공급사슬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클라이언트 또한 투자자와 정부, 은행 그리고 규제당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발표를 통해서 이러한 다양한 분야별로 유스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글로벌이 이 기관들과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은 매트릭스에 대한 표준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쏠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성에 대해서 특히나 리포팅과 관련된 투명성에 대한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과 관련된 관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부분들은 언론에서 쉽게 보도를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기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ESG는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화면을 먼저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화면이 보실 수 있도록 공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진행을 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환한 물고기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오늘날 기업 활동을 그대로 하면 우리는 이 지구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늘 나오는 이야기고 환한 물고기라는 이 작품에서 잘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은 저와 저의 딸이 최근에 구매를 한 작품인데요. 1m 제곱입니다. 그리고 전체 캔버스에 이 화가 난 듯한 물고기의 모습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위에 물고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아티스트가 전 세계적으로 바닷가에서 주운 쓰레기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2050년이 되면 바다 안의 물고기보다 쓰레기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다의 건강은 인간의 건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억 명의 사람이 안전한 식수를 얻지 못하고 있고 24억 명의 사람이 위생시설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SDG 6번 깨끗한 물과 위생, 그리고 14번째 목표 수중 환경에 대한 목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들 또한 보다 깨끗하고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하실 역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티스트는 작품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저는 스스로에게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늘 반문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S&P 글로벌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ESG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글로벌은 인사이트를 제공하기에 적절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S&P 글로벌은 ESG 솔루션을 아주 오랫동안 제공해 왔습니다. TrueCost는 최근에 저희가 인수한 회사이고 ESG 점수와 관련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 20년 동안 관련된 솔루션을 시장에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혁신과 관련된 경험을 100년 이상 축적해 왔고 S&P 글로벌은 다양한 솔루션을 여러 업계를 위해서 또 금융 분야를 위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S&P 글로벌의 클라이언트 숫자는 굉장히 많고 또 클라이언트들이 다양합니다. 시장의 리더들과 또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유니레버, 삼성, 악사, 시티, 우버 등의 회사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S&P 글로벌은 늘 표준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ASG 인베스트먼트의 상을 수상한 바도 있고 여러 수상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S&P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S&P 글로벌이 운영하고 있는 ETS가 12개월 내에 4배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S&P 글로벌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ESG와 관련된 보고를 돕고 여러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Sustainable One이라는 기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Sustainable One을 맡고 있습니다. 이 Sustainable One이라는 기능은 여러 ESG와 관련된 부분을 한데 모아놓은 기능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솔루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분야의 활동을 하시던지 기업이든 은행이든 투자자이든 규제당국이시든 이와 관련된 기능들은 분명히 필요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소 중립에 집중을 하는 것, 에너지 전환을 거시적으로 이해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의 기업이 만들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투자자로서 포트폴리오에 있는 회사들의 투자를 할 때, 은행으로서 파이낸싱을 할 때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업계에서 지속 가능성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 분석을 해보면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 약 2억 8,300만 달러의 가능성이 2025년까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탄소 가격 책정이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배출량을 줄이게 되면 그 정도 금액의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몸담고 있는 회사나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 회사도 이러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온도 3도씨 상승을 기준으로 저희의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을 계속해서 노력함으로써 2도씨 상승으로 낮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도씨 상승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상당히 줄여야 하고 이와 같은 탄소화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여러 분야별로 기업들이 있는데 ESG는 모든 기업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던 어떠한 회사에서 일을 하시던 ESG가 여러분들의 일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규제 당국에서 의무적으로 보고를 요구하던 여러분들께서 기업 내에 회계와 관련 일을 하시던 어떠한 일을 하시던 ESG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관과 여러분들의 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국제회의를 생각해보고 청중 여러분들을 생각해보면 떠오르곤 하는 슬라이드입니다. 기업들이 현재 갖고 있는 우려점들과 또 ESG를 통한 혜택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우려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객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경쟁력 있는 정보를 혹은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서 나타나오는 우려점들은 없는지, 그리고 ESG 보고를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관련해서도 우려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려는 주로 보고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의무적 보고 규정에 의해서 상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보고를 해야 한다면 모두가 같은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ESG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ESG와 관련해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저의 지인이 최근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업이 직접 스토리를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스토리를 대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델 데이터를 제공을 해서 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 기업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모델을 통해서 채워 넣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선 무엇이 다를까요? 이렇게 모델링을 통해서 정보를 채워 넣게 되면 직접 자신들의 수치를 공개하고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본과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트릭스가 약하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투자자들과 이해 당사자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후변화와 관련을 해서는 경제 전체를 전환해야 합니다. 경제의 일부만 의무에 맞춰서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지속 가능성은 기업에게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거버넌스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되고 또 보다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품과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고 또 수익성 있고 활력 넘치는 기업을 장기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지속가능성 보고가 가장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투명성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리스크와 기회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해 당사자와 전체 공급 사슬망에서 관계를 더욱더 긴밀히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은행과 규제 당국자와의 관계도 개선할 수가 있게 됩니다. 탄소 중립으로의 전환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융권에서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30년까지 몇 %를 줄여야 한다라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기업들이 이 목표에 맞도록 매핑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분석을 통해서 과학적 방식으로 매핑을 해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금융회사도 도와드릴 수가 있게 되고 또 투자자들에게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노력을 통해서 파이낸싱 기회가 늘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금융업계에서 현재 녹색 금융을 위한 도구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 또 Second Party Opinion과 같은 툴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후변화 분석에 동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떠한 데이터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기업, 자산관리자, 은행과 보험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분야가 공통점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든 은행이든 보험사이든 자산관리사이든 ESG에 대한 필요성은 바로 벤치마킹에 대한 필요, 분석에 대한 필요, 보고에 대한 필요, 모델링에 대한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생각해 보면 기후 리스크와 기회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게 되면 전략적인 결정을 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TCFD 보고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탄소 가격이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가 있다라고 하면 온난화 혹은 냉해 혹은 가뭄 등 여러 재해들이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분석 후에 TCFD 형식의 보고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보를 공개하게 되는 것이죠. 기업들은 또한 ESG 실적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개선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할 수도 있게 되고 안전과 보건을 강화할 수가 있게 되고 보다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정량적인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ESG 플러스 알파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산 관리자들은 기후와 관련된 벤치마크를 사용하거나 ESG를 사용하거나 청정 에너지 혹은 화석연료 지표들을 사용을 해서 투자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자산 소유주들이 ESG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자산 관리자들이 파악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SFDR 평가를 생각을 해보면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그린워싱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고객사들을 보면 평가 방식과 투자 스타일이 투자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에 ESG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은행은 예를 들어서 신용평가를 하는데 ESG를 사용하고 있고 또 신용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S&P에서 기후변화와 ESG를 은행에서 포함하도록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TCFD 보고의 자료도 포함을 해서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고 녹색 채권을 발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S&P 신용평가 등급을 바탕으로 발행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나는 방식입니다.
이 발표의 후반부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 스코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기업의 성장, 수익성, 자본 효율성, 리스크 노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평가 같은 경우에는 S&P가 커버하고 있는 모든 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가입니다. 만여 개의 회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를 통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ESG에 대해서 예를 들어 투자자나 은행이 어떠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전략에 ESG와 관련된 요소들을 반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평가는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유치할 때 제시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고 은행의 입장에서는 대출을 할 때 평가할 수 있는 주요 항목이 생기게 됩니다. ESG 점수는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Mark Intelligence Desktop 등 저희 툴들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ESG 점수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평가에 기업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미래지향적인 매트릭스를 공개하면서 ESG 점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측정 가능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고 또 ESG 주제와 관련해서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도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투자자의 입장에서 분석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또 클라이언트가 ESG 점수의 모델링 방식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ESG 점수는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이것은 결국은 환경, 사회,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기관에서도 이미 평가하고 계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신다면 이해 당사자들의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반영하셔야 하는 요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1000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수집해서 100개의 점수에 대한 100개의 질문에 대한 점수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23개의 기준을 바탕으로 점수를 받게 됩니다. 100점 만점의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100점이 만점이고 0점이 최하점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00점을 맞은 회사는 없습니다. 완벽한 지속가능성 회사가 없다라는 뜻이죠. 결국 지속 가능성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고 모든 기업들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툴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스크린샷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마켓 인텔리전스 데스크탑에서 보실 수 있는 화면의 예가 되겠습니다. ESG 점수도 보실 수가 있게 되고 ESG 각각의 점수도 볼 수가 있게 되고 또 트렌드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기업과 비교를 해볼 수도 있게 되고 또 가능한 데이터 포인트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는 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투명하게 공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해 당사자들과의 소통 및 의사결정을 돕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 마이클 살바티코 대표님의 발표를 마쳤습니다. 제가 좀 처음에 좀 서두른 이유가 이제 좀 발표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나중에 Q&A 할 때 시간을 많이 좀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충분한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그 질문을 우리 연사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질문 하나 먼저 조 샌버그 회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인 ESG 경영 방향이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질문인데 혹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개별 기업과 또 소비자들이 환경과 또 ESG의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수요가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요구가 더 증가된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취약한지 코로나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은 기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속화 그리고 ESG의 가속화의 양상은 팬데믹이 끝나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클 살바디코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한국의 ESG 경영은 어떠한 수준인가요? 특징이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평가를 진행을 했을 때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업 내에 있는 지속 가능성 팀이 오랫동안 존재해 왔고, 또 한국에 있는 S&P 팀도 한국 기업들과 오랫동안 소통해 온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의 트렌드를 생각해 보면 은행 분야에서 강력한 ESG 스코어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업에서 특출난 ESG 점수를 보이고 있는 은행들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평가와 관련을 해서는 저는 모든 기업들이 기업 지속 가능성 평가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설문에 직접 참여를 해 주시게 된다면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가 보다 정확한 정보가 될 수가 있게 되고, 또 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기업이 관리하는 점수들을 포함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한국에서의 특이점은 한국은 초기부터 탄소 중립을 선언해 왔습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게 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또 기업에 대한 영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기업들이 탄소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의 탄소 배출이 전체 배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탄소 중립을 국가 차원에서 선언을 했을 때 결국은 기업들이 자신들이 미래에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전체 솔루션의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같은 맥락에서 이미 탄소 중립이 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중소기업도 중견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대기업들을 파리 기후 협약을 바탕으로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회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를 살펴보게 되면 오늘부터 6년 후까지 우선 예측을 해봅니다.
2050년이 워낙 멀리 있는 날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단기적으로 과연 우리가 2050년까지 세운 목표를 잘 달성해 나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기업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미래에는 단기적인 이정표들을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30년 목표나 2025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기업들을 살펴볼 때 2025년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의 수익의 상당 부분이 ESG와 관련해서 리스크에 있다라고 평가할 때 2025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조 샌버그 회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ESG 경영을 위해서 한국 기업에 제안할 내용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First of all, 네, 첫 번째로 권고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ESG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ESG 부분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통합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주택 건설사들을 예를 들어보자면 주택을 건설할 때 지속 가능성을 포함시킴으로써 좀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주택을 건설함으로써 결국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도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접근 방법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많은 소비자들과 기업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좀 더 면밀하게 꼼꼼히 과연 정말 친환경인지 아니면 친환경이라고 내세우고 주장하는 것인지를 따져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ESG를 전체 기업의 활동에 그리고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온전히 통합시켜서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저 추가되는 것이 아니죠. 부가적인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ESG를 비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장의 기회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ESG를 수용하게 되면 시장을 리드하게 될 것이고 또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좀 더 적극적으로 ESG를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ESG라는 것이 사업을 하는 사업의 영역과 또 고객들이 원하는 영역이 마주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살바디코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ESG 평가하신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기업이 활동이 있다면 있나요?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Was that any? 네, 지금 해주신 질문은 특별한 트렌드에 대한 질문이신가요? 특정 회사에 대한 질문이셨군요. 네, 제가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좋은 회사가 어떠한 모습인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특정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것이 꼭 또 모든 회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시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회사란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회사란 ESG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를 완성을 할 때 단순히 완성을 위해 완성을 하는 회사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속가능성이 그 핵심에 있어야 합니다.
이 지속 가능성 평가를 완성할 때 자신의 스토리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설문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정보를 여기저기서 찾는 회사가 아니고 이미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보들을 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ESG의 중요성을 알릴 때 이 ESG의 중요성을 받아들이는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직접 평가를 하고 또 어떠한 정책과 절차들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면 이러한 매트릭스를 개별 질문별로 점수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지속 가능한 회사들이 점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죠. 어떤 경우에는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노력을 이제 막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하나의 여정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00점을 맞은 기업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기업들이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시작은 바로 조직 자체에서 지속 가능한 관행을 사용하겠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사용한 후에 보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매트릭스에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스토리를 알릴 기회를 잃게 되고 저희는 모델링을 통해서 그 수치들을 채워나감으로써 대신 스토리텔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샘버거 회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ESG 경영을 하지 않은 기업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을까요? 참가로 현재 ESG는 10여 년 전 화두가 되었던 CSR의 연장선상으로 보이며 CSR을 하지 않은 기업이 그간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네,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는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생존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대기업들 또 아주 큰 규모의 기업들이 수천억 달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조 달러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데 기업가 정신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지출을 하는 것은 지구의 환경의 파괴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여파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고 또 ESG를 잘하는 기업들이 노력하는 와중에 ESG를 수행하지 않는 기업들이 해를 가하게 돼서 그 노력이 무효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정부 차원에서도 추진하는 방향과 일치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또한 탄소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해외 기업들이 미국 시장으로 수출을 할 때 ESG를 지키지 않으면 탄소세를 내야 할 것이다 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기업들이 우리 지구를 위해서 우리 환경을 위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더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죠. 이건 결국 기업이 비용을 댈 것인가 소비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인류가 비용을 댈 것인가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환경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기업 활동을 했던 그런 기업들이 모든 혜택을 누렸는데 결국 그 피해는 다른 이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후 위기에 직면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노력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ESG 경영을 하지 않는 기업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을 이번엔 살바티코 대표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업들이 ESG 경영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NGO 업계의 모금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NGO에서 기업의 ESG 펀딩을 이끌기 위해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제안을 하면 좋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앞서 나온 질문에 대해서 첨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을 해보면 환경을 이용을 해서 혜택을 누리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양상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린비즈라는 기관에 연구를 부탁을 해서 계속해서 보고서를 출간하고 있는데 1200개의 세계 최대 기업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의 외부 환경,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와 관련된 부분, 물, 폐기물, 오염, 탄소와 관련된 부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모델링을 바탕으로 진행을 해보면 약 5조 달러 규모의 비용이 계산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것을 실제 자신의 P&L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 비용이 P&L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이 기업들의 매출과 또 비용을 생각을 해보면 이 5조 달러라는 것은 전체 매출의 1.5배에 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NGO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제가 관찰한 바로는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NGO의 펀딩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드렸는데요. 환한 물고기의 그림이었죠. 이것이 바로 인류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부단체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이슈들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질문은 조금은 우려를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비용의 일부를 펀딩을 기부단체로 들어가는 것에서 빼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기 때문에 아마 하신 우려가 섞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ESG,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늘 더 강조되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강조된다고 해서 NGO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 마지막 질문을 그 두 분께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으셔서 시간이 돼서 많은 질문을 드려서 그렇습니다. 샌버거 회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의 ESG를 가이드해 주시는데요. 미국 전체 기업들이 ESG 경영 평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핵심 기술들을 정부 차원에서 제출하도록 요청해서 제출했는데 이것도 ESG 경영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Well, I think that if you understand ESG를 지속 가능성으로 생각을 한다면 모든 이들에게 적용이 될 것이고 그래서 지속 가능성 원칙을 이행을 하는 많은 기업들에 있어서 이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 지속 가능한 기업에게 자본시장이 더 혜택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공공채권 시장과 또 주식시장 등을 보면
지속 가능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금 흐름의 할인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미래에 든 투자를 하는 기업들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은 기업 활동에 포함이 되어야 하고, 또한 더 지속 가능한, 또 계속해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성이 기업에 녹아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연방 정부도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가이드를 계속 내고 있고, 또한 투자자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 지표라던가 그 지침을 만들기 위해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만간 2년 혹은 3년 내로 바이든 행정부가 이러한 엄격한 지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ESG 보고가 의무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ESG에 환경 관련된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ESG에서 E는 환경을 포함을 하며, 여기에는 국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지구적인 환경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차원 또는 어떤 지역 차원의 경계가 무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표준화와 관련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부의 ESG 관련된 활동은 국내에만 국한되어 있지만,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의 규제 당국은 좀 더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업에 대한 요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살바티코 대표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ESG가 중요하다면 경영뿐만 아니라 교육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학생들에게 ESG를 교육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혹은 사례가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네, 아주 훌륭한 마지막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지금 현재 역사상 아주 중요한 기로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 경제, 교육의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ESG와 관련된 교육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져 왔죠. 제가 받았던 교육을 기억을 해보면,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다니고 또 대학원을 다녔을 때 ESG와 관련된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관심사였죠. 그렇지만 환경이나 사회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은 적었던 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5살인 제 조카가 저에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저의 동료 중에 CFA 인증을 받는 사람들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늘 하곤 합니다. UNPRI를 통해서 지속 가능성 수업도 있고, 제 딸은 지금 대학생인데요. 캔버라에 있는 호주의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상업과 관련된 석사를 하고 있고, 부전공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이미 세상은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교육을 이미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심지어 이 사회 내에서 오늘날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러한 논의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 역할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만약에 이력서를 다시 쓴다면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ESG 투자자들의 새로운 세대를 교육하고 있다라고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만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양한 인증을 받을 때 ESG와 관련된 요소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호주에서 인증을 받고 계신 분께서 교육 내용을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사회의 기록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을 해서
ESG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지를 생각해 봤을 때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들, 또 교육과 관련을 한 결정을 하시는 분들, 또 여러 교과과정과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이 부분을 증진시켜야 하지만 이미 이 여정이 시작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시고 이렇게 많은 질문을 받으시고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하는 세션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그 발표를 해주신 샘버거 회장님과 또 썰버디교 대표님께 우리 박수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행 수고해 주신 좌장님께도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울러 온라인으로 현지에서도 함께해 주신 연사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이번 세션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기업과 투자자 우리 모두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죠. 모든 업무에서 이제 ESG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됐는데요. 말씀해주셨던 이 ESG에 관련된 내용들을 토대로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 그리고 투자 유치와 관련한 계획까지 조금 더 세부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유익한 시간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A-2 세션을 마무리하고 지금부터는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후에는 이어서 오후 4시부터 A-3 세션 디지털 전환과 또 ESG에 대해서 이야기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후 4시에 시작하겠습니다.